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며느리가 내게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나는 조용히 우리 잔을 맞바꿨다. 30분 후 그녀는 마치 항상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것처럼 내 부엌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자기 컵 2개가 들려 있었다. 얼굴에는 커피가 아니라 무슨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미소가 귀에 걸려 있었다. 박선영 어머님, 그녀는 마치 끓어 넘친 시럽처럼 질질 끌면서도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어머님 입맛에 딱 맞는 특별한 커피를 만들어 봤어요. 내 며느리, 최수진. 내 아들 민준의 아내. 내가 한때 아들이 힘들 때 돕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게 만들었던 바로 그 아들의 아내다. 그들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되었고 그전에는 반년 정도 만났다. 모든 것이 어딘가 서두르는 듯했다. 빠르게 가까워졌고 빠르게 결혼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잡채나 갈비찜을 먹고 차를 마신다. 나는 마치 의무적인 모성의 보급소처럼 그들을 맞이하고 먹이고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 시간 내내 마음속에는 무언가 가식적이라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다. 수진의 모든 것은 교과서 같았. 팽팽하게 당겨진 미소, 완벽하게 다듬어진 말투, 상대를 탐색하는 듯한 시선. 마치 그녀는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배려심 깊은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는 것 같았다. 나쁜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아니, 그녀는 결코 무례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연극 같았다. 조심스럽고 계산적이며 적절한 멈춤이 있었다. 나는 법정 피고인석이나 신문실 책상에서 그런 여자들을 많이 봤다. 그리고 오늘 이 특별한 커피, 나는 그녀의 손에서 컵을 받아들었다. 남편과 이혼할 때도 간직했던 무늬 없는 묵직한 자기 컵이었다. 튼튼하고 하얗고 똑같이 생긴 컵, 코에 가져다 대자마자 나는 경계심을 느꼈다. 냄새가 이상했다. 나쁜 냄새라기보다는 그냥 잘못된 냄새였다. 커피포트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나온 듯한 날카롭고 화학적인 냄새. 향이 특이하네. 나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거기에 특별한 약재를 좀 넣었어요. 그녀가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동양식 비법이에요. 미소를 지으며 컵을 쓰다듬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고 평온하며 무서울 정도로 무관심했다. 그때 그녀가 일어나더니 크림을 가지러 냉장고로 향했다. 꼿꼿이 편등,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마치 너무 애써 편안해 보이려는 사람의 움직임 같았다. 그런 순간에는 내 안의 검사 본능이 즉시 발동한다.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직감.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가 냉장고 앞에 있는 동안 나는 그저 컵의 위치를 바꿨다. 조용히, 재빨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똑같은 그릇을 골라준 그녀에게 속으로 고마워했다. 조용히 행동하는 것은 내게 처음이 아니었다. 이것이 수사활동은 아닐지라도 검찰에서 30년간 일하면서 내 감은 경찰견 못지않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원래 나를 위해 준비했던 그 컵을 들었다. 그리고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식기 전에 드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시는 척했다. 사실은 삼키지 않고 가장자리만 살짝 입에 댔을 뿐이다. 앉아서 그녀가 날씨 이야기, 민준의 직장 이야기, 그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가 승진 후보라는 이야기, 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내가 그런 남자로 키워내서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코를 살짝 찡그리는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마치 쇠맛이 나는 무언가를 삼킨 것 같았다. 그녀는 컵을 몇 센티미터 옆으로 밀어놓고 맛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다시는 손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가장 흥미로웠다. 20분쯤 지나자 그녀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그 다음에는 더 심하게, 나중에는 발작적으로. 이건 단순히 살에 들린 것과는 달랐다. 헐떡임과 숨막힘, 붉어진 얼굴을 동반한 격렬한 기침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고 얼굴은 피가 물렸으며 눈은 동그래졌다. 그 시선에는 연기나 가면 없는 진짜 공황이 서려 있었다. 민준아. 나는 거실 쪽을 향해 소리쳤다. 이리 와봐. 얘가 숨을 못 쉬어. 내 아들은 소파에서 뛰쳐나왔다.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달려와서 수진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거의 서 있지도 못했다. 병원에 빨리. 그녀가 그의 어깨에 매달리며 헐떡였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우리는 그녀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았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힘들게 숨을 쉬며 패라도 뱉어낼 것처럼 기침을 해댔다. 목에는 화상이나 알레르기처럼 붉은 발진이 돋아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내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커피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직접 마셨구나. 자신의 무기, 자신의 함정을. 응급실은 분주했다. 그녀는 즉시 안으로 옮겨졌다. 민주는 짐을 들고 남아서 안절부절못하며 의사들에게 보험증을 내밀고 그녀의 상태를 물었. 나는 구석에 앉아 오랫동안 처음으로 개입하지 않고 관찰하기로 했다. 그녀가 침대에서 튜브를 통해 숨을 쉬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나는 그저 앉아서 침묵했다. 두어 시간 후 민준이 돌아왔다. 잠옷, 칫솔, 충전기를 가지러 집에 다녀왔다고 했다. 그리고 몇 분 후 복도에서 의사가 나왔다. 혈액에서 독성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의도적인 독살 시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어라 말하려던 찰나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절 독살했어요. 수지는 침대에 누워 창백했지만 이미 말을 하고 있었고 정확히 나를 가리켰다. 마치 평소에 차에 설탕을 달라고 하던 그 목소리로. 박선영 씨가 제 컵을 바꿨어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감사인가?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었더니 등도 아니고 얼굴에 칼을 꽂다니. 나는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연기한다는 것이구나. 형사는 40분 만에 도착했다. 미리 전화도 없이 수술 전 외과 의사처럼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아직 망설이는 척하는 표정에 키 크고 다부진 사복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박선영 씨 맞으시죠? 그가 미소 한 점 없이 내 눈을 똑바로 보며 확인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는데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문제 없습니다. 제가 어딜 가겠어요? 나는 수진이 누워있는 병실에서 멀리 떨어진 별도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그와 나 단둘이 남았다. 자리에 앉아 그는 수첩과 펜을 꺼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죠. 처음부터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가 아침에 어떻게 왔는지, 2개의 컵, 커피의 이상한 냄새, 그녀가 냉장고로 갔을 때 내가 컵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 그녀가 첫 모금 후에 어떻게 얼굴을 찡그리고 다시는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20분 후에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도, 기침, 호흡, 곤란, 발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병원에 가게 되었는지까지 감정 없이 차분하고 담담하게 마치 배심원들에게 설명하듯이 그는 말없이 들으며 짧게 메모하고 내 말을 끊지 않았다.
커피에 무언가 들어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가 나중에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냄새가 화학적이었어요. 커피 냄새가 아니었죠. 그런데 왜 마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제게는 오직 직감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이 그를 만족시킨 것 같았다.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다. 그에게는 이미 가설이 있지만 아직은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아드님과는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까? 아직요. 그는 온통 수진이 걱정뿐이었어요. 차에 그녀를 태우고 응급실에서 안절부절못했죠. 마치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쏟아부었는지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요.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한 뒤 수첩을 닫고 말했다. 일단 모든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자 복도에서 민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닥을 보며 초조하게 재킷의 지퍼를 만지작거렸다.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수진이가 스스로 그런 걸까요?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다 큰 남자인 내 아들을 보았지만 눈앞에는 단추가 떨어진 교복을 입고 학교 근처에서 장갑을 낀 작은 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는 어른이었지만 눈에는 당혹감이 아니었다. 아니, 다른 무언가, 너무나 조심스러운 무언가가 마치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입 밖으로 꺼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내가 대답했다. 의사들이 말하게 둬. 혹시. 그가 머뭇거렸다. 제가 집에 가서 옷이랑 칫솔, 충전기 좀 가져다 줄까요?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불편할 텐데 다녀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마. 의사 선생님 전화 기다리고 그는 거의 뛰다시피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소독약 냄새, 리놀륨 바닥 냄새, 자판기의 값싼 커피 냄새가 뒤섞인 벤치에 홀로 남았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다만 예전에는 범인을 구금할 때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1시간 반 후에 그가 배낭을 메고 돌아왔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깨끗해 보였다. 불안, 공황, 분노 한 점 없이 마치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는 듯했다. 그때 병실에서 지친 얼굴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다. 손에는 차트가 들려 있었다. 긴급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최수진 씨의 혈액에서 독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인공적으로 합성된 물질입니다. 증상으로 보아 호흡기, 알레르기 반응과 중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저희는 이 정보를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내가 숨을 내쉬기도 전에 병실에서 쉰 목소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여자예요. 박선영 씨. 저 여자가 제게 이 커피를 줬어요. 의사와 경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놀라지도 않았다. 수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하게 베개에 누워 있었지만 손가락으로 정확히 나를 가리켰다. 제가 마셨더니 몸이 안 좋아졌어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여자는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민주는 얼어붙었다. 얼굴은 미동도 없었고 그저 나를 향해 몸을 돌렸지만 눈은 들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모든 패가 이미 나뉘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다. 시나리오는 정해졌고 역할은 분배되었으며 나는 적으로 지목되었다. 그날 저녁 창밖으로 순찰차가 보였다. 차창을 살짝 열어둔 채 조심스럽게 주차되어 있었다. 제복을 입은 젊은 경관이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커튼이 움직일 때마다 시선은 즉시 나를 향했다. 뻔뻔할 정도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감시였다. 나는 커튼을 치고 낡은 노트를 꺼내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었다. 커피, 냄새,
컵 교환, 증상, 그리고 수진과 민준, 그들의 행동, 모든 것을 단계별로. 이것은 더 이상 수사관에게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디테일이 전부다. 두어 시간 후 전화가 울렸다. 박선영 씨, 이 형사입니다. 내일 아침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서류와 노트북을 준비해 주십시오. 분석을 위해 기기가 필요합니다. 표준 절차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앉아서 깨달았다. 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구속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 절차를 잘 알았다. 먼저 증상을 확보하고, 그 다음 고발, 그 다음 증거 발견, 그리고 전문가 감정. 그리고는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미 나이 들고 외롭고 성격이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와 잘 지내지 못했다는 편리한 이미지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이 모든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막았던 실제 독살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내 기록을 읽고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구급상자도, 서랍속, 서류도. 하지만 그들이 이미 여기에 다녀가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때 단순하고 끔찍한 생각이 나를 덮쳤다. 민준. 그는 집에 갔었다. 수지는 병원에 있었다.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에게는 열쇠가 있다. 그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나는 오랫동안 앉아서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차로 걸어가던 모습, 가방을 들고 있던 모습. 특이한 점은 없었다. 단지 너무나 침착했다. 손이 저절로 전화기로 향했다. 그때 나는 현관문 위에 설치해둔 카메라가 생각났다. 이웃집에 도둑이 든 후 최근에 설치한 것이었다. 앱과 연동되는 간단한 카메라.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촬영한다. 나는 그날의 녹화 기록을 열었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다. 화면. 민준이 차를 몰고 와 우리 아파트 앞에 주차하고 배낭을 맨 채 내려서 자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 1시간 반 후 그는 정문이 아니라 뒤뜰 쪽 뒷문으로 나간다. 나는 화면을 보았고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했다. 그는 거짓말을 했어. 나는 소리내어 속삭였다. 그는 자기 집에 다녀왔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 있었다. 그리고 내 구급상자에 독극물병이 나타날 수 있었던, 내 필체라고 주장할 만한 쪽지가 놓일 수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시간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그렇다면 그는 이 일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다. 나는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최 선배, 저예요.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는 질문하지 않고 단지 말했다. 오게. 지금 더 늦기 전에. 나는 서류와 약간의 현금, 낡은 유심칩을 챙겨 재킷을 입고 후드를 뒤집었었다. 불을 끄고 뒷문을 열고 나갔다. 순찰차는 여전히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들을 피해 뒤뜰로 걸었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또 다른 노선을 탄 뒤 최 선배가 사는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그는 대문 앞에서 나를 맞았다. 말없이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의 문턱에 서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범인이길 원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따뜻한 담요와 차, 그리고 침묵을 주었다. 30분이 지나서야 내가 민준의 영상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가 말했다. 선영아, 이제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야. 내게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고 증거가 조작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슴속이 무거웠다. 가라앉고 있는데 헤엄쳐 나갈 곳이 없는 기분. 파고들어야 해. 그가 말했다. 그가 왜,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랬는지 알아내야 해. 그 여자요. 내가 숨을 내뱉었다. 그 여자랑 같이요. 그리고 그녀는 그냥 며느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연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신해요. 이번이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녀는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부엌 식탁에 앉았을 때 최 선배가 말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내 연락처를 통해 확인해 봤어. 최수진, 완벽한 가짜야. 그런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한 적이 없어. 그 이름은 건강보험, 세금, 주민등록 시스템 어디에도 없어. 텅 비어 있어. 나는 그가 말하는 동안 찻잔을 들여다보았다. 진한 홍차였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더 있어. 그가 말을 이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녀의 사진을 찾았어. 하지만 거기서 그녀는 이유나였어. 1년 전 72세의 사별한 남자인 아카디 스테파노비치 체르노프와 결혼했더군. 그는 부산에서 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 8개월 후 그는 사망했어. 사인은 식중독. 부검은 없었고 모든 것이 조용하고 합법적으로. 유산은 그녀에게로.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단어들이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럼 그녀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해.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야. 또 다른 사건이 있어. 강미영. 같은 외모야. 2년 전. 남편은 68세의 보리스 미하일로비치 멜리코프. 인천에 살았지. 결혼 4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 그리고 또 유산. 상속인도 없고 쓸데없는 질문도 없이. 나는 침묵했다. 모든 것이 시나리오처럼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단순히 가족에게 스며든 게 아니었어요. 내가 마침내 말했다. 나이, 사회적 지위, 서류를 보고 의도적으로 사냥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판박이처럼. 다만 이번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제 목숨도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민준이도 함께야. 최 선배가 덧붙였다.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공범이 되면서 내게 와서 증거를 심었을 때부터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지는 않았다. 그저 눈앞의 그림을 지우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열쇠와 배낭을 들고 내 집에 들어오는 아들. 내가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쳐주고 한때 열에 떨며 내 곁에서 잠들었던 그 아이.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선영아. 최 선배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엄마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요? 다음은 모든 것을 모으는 거야. 카메라 영상, 음성 분석, 그녀의 과거 이름에 대한 서류, 이전 남편들의 사망 진단서. 내게는 이미 거의 완성된 형사사건 파일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만 남았지. 그들, 민중과 그녀를 함께 녹음하는 거야. 그들이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록하는 거지. 그럼 제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네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입으로 모든 것을 직접 들어야겠어요. 서류를 믿을 수 없어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선영아, 위험해. 그가 말했다. 그녀가 무장했을 수도 있고, 그가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잖아.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이미 갈 때까지 갔어요. 이제는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저녁에 나는 그들에게 갔다. 낡은 후드, 재킷, 어두운 바지, 장갑. 모든 것이 단순했다. 마치 가게에 잠깐 다녀오는 것처럼. 주머니에는
켜진 녹음기와 단축 다이얼에 비상 전화번호가 저장된 낡은 피처폰뿐이었다. 집은 어두웠다. 부엌 창문에만 불이 켜져 있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옆으로 다가가 창문 아래에 웅크렸다. 마치 20살 때 잠복 근무를 하던 때처럼 우리는 거의 다 왔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게 잘 됐어. 그녀는 도망 중이고 경찰은 그녀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래도 힘들어.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잖아. 내 엄마라고. 그 여자는 널 한 번도 제대로 대한 적 없어. 수진이 차갑게 잘라 말했다. 항상 명령만 하고 널 실패자로 만들었지. 나랑 있으면 넌 진짜 네가 될 수 있어. 진짜 남자가 되는 거야. 알아. 그가 중얼거렸다. 그냥 모든 게 너무 빨라서. 그 돈 7억 원이 우리를 기다릴 거야. 새로운 삶. 자유. 나는 녹음을 켰다. 카메라는 창문 틈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선명했다. 목소리, 얼굴. 그 순간 수진이 돌아보더니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녀의 눈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민준.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여기 있어. 그 여자야. 그리고 그녀는 집안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나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옆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권총, 박선영 씨.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잖아요. 조용히 끝낼 수도 있었는데. 민준, 다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가 다 들었어. 이제 다른 방법은 없어. 나는 창고 뒤에 얼어붙었다. 숨쉬기 힘들었다. 심장은 망치 같았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나를 찾는다면 수지는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민준,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마당에서 찾아. 그녀가 명령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 끝내자. 그들은 마당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먼저 울타리로, 그 다음 정자로. 그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수진, 이건 미친 짓이야라고 말하는 소리도. 늦었어.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가 다 들었어. 우리 아니면 그녀야. 나는 그들이 집을 한 바퀴 돌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숨에 대문을 통해 옆집 마당을 가로질러 차로 향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숨도 쉬지 않고 운전했다. 최 선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간신히 열쇠를 뽑아 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기댔다. 그가 사무실에서 나왔고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무사해?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꺼냈다. 녹음했어요. 전부요. 그들이 계획을 논의하는 거, 그녀가 날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 그가 침묵하다가 동의하는 것까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기를 가져가 노트북에 연결하고 모든 것이 녹음되었는지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이걸로 모든 것을 뒤집기에 충분해. 우리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부엌에 앉았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면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 건 나중의 일이었다. 지금은 오직 사실, 증거, 논리뿐이었다. 나는 다시 일 모드로 돌아갔다. 사건을 맡았던 그 시절처럼. 다만 그때는 다른 사람들을 변호했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다. 내일 경찰청으로 가자. 내가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 놓을게. 번거로운 절차 없이 우리를 만나줄 거야. 내 카메라 녹화 영상, 그녀의 과거 결혼, 사망한 남편들에 대한 서류. 이것만으로도 그녀에 대한 사건을 열고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재검토하기에 충분해. 거기서 바로 체포되지는 않겠죠?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전 지금 공식적으로 도망자 신세잖아요. 체포 안 돼. 그가 확신에 차 말했다.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야. 네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네가 이 계획을 밝혀냈고 살해 위협에서 벗어난 거야.
그들도 바보가 아니니 이해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떠났다. 긴 운전이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굴러가는지 생각했다. 전직 검사인 내가 살인을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내가 살해당할 뻔했다는 것을 증명하러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꾸민 것은 내 아들이었다. 내가 아플 때 마지막 한 숟가락의 수프를 나눠주던 그 아이. 아버지가 떠났을 때 내가 혼자 힘으로 키웠던 그 아이.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아이.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내면에 무언가가 타버린 것 같았다. 조용히, 연기 없이 재와 차가움만 남았다. 우리는 신속하게 접수되었다. 담당 팀장은 강인하고 신중했으며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이야기를 듣고 USB를 요청해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 그의 얼굴은 내내 집중되어 있었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이건 심각하군요. 그녀는 상습범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은 스스로를 수렁에 빠뜨렸군요. 그는 일어나서 다른 수사관을 불렀다. 일이 시작되었다. 형사사건은 1시간 만에 재검토되었다. 새로운 증거, 새로운 혐의, 긴급 영장. 저희는 주소지로 출동하겠습니다. 한 팀은 당신 아들에게, 다른 팀은 그녀에게로. 이제 당신은 공식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신고인, 피해자, 그리고 증인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떠나고 우리는 기다렸다. 2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다 전화가 왔다. 민주는 체포되었습니다. 최수진은 집에 없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 나간 것 같습니다. 도망쳤군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또다시 계획대로네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닐 테니. 아마 플랜 B, 심지어 플랜 C도 있겠죠. 새로운 신분증, 돈, 은신처, 연락책. 중요한 건 이제 그녀를 위험한 범죄자로 수배한다는 겁니다. 팀장이 말했다. 며느리도 피해자도 아닌 연쇄살인 혐의를 받는 여자로요. 그리고 당신 아들도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는 꼬박 하루 동안 신문을 받았다.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다.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그녀 탓으로 돌렸다. 수진이 자신을 구슬렸고 모든 것을 꾸몄으며 자신은 사랑에 눈이 멀었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몰랐으며 그녀가 떠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어머니는요? 수사관이 물었다. 어머니가 죽을까봐 두려웠습니까? 그는 침묵했다. 결국 모든 것에 서명했다. 증거를 조작했고 거짓말을 확인해 주었으며 그녀의 과거를 알았지만 그게 심각한 일인 줄은 끝까지 몰랐다고 인정했다. 참으로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도시에서 300km 떨어진 모텔에서 발견되었다. 바에 앉아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위조 신분증과 현금, 새로운 가발이 있었다. 그리고 전화기에는 새로운 후보자가 있었다. 67세의 다른 도시에 사별한 남자. 이미 만남을 약속한 상태였다. 그녀가 경찰서로 이송될 때 나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잠깐 보았다. 마치 내가 그녀의 여정에 생긴 불쾌한 지연일 뿐이라는 표정으로 내 옆을 지나갔다. 차분하고 메마르고 눈물도 두려움도 없이. 민주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완전한 자백과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감형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면 종신형 대신 20년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동의했다. 나는 밖으로 나와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갑자기 자유로워졌음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용의자도 도망자도 배신자의 어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살아남은 여자였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여자였다. 재판은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모두가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인은 많았다.
수진 자신도 이미 도망치려 했고 기차역의 카메라가 아니었다면 더 오래 찾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주요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재판 전에 맑은 목소리와 주의 깊은 눈을 가진 젊은 여성 검사가 말했다. 압박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시다시피 당신은 중심인물이며 피해자입니다. 살해당할 뻔하셨어요. 힘드실 겁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다만 반대편에 서는 것이 처음일 뿐이죠. 법정에 들어서자 모두가 돌아보았다. 누군가는 알아봤고 누군가는 그저 흥미롭게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당당하게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걸어갔다. 나는 다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박선영이었다. 수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단정했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손은 모으고 있었다. 얼굴은 학부모 총회에 온 선생님 같았고 불안의 흔적이나 수치심의 기미는 조금도 없었다. 그녀 옆에는 젊고 명백히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변호사가 있었다. 아마 다른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으리라.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민주는 별도의 피고인석에 있었다. 눈은 내리깔고 볼은 움푹 패여 있었다. 그는 살이 빠져 있었다. 그의 모습은 비참하다기보다는 텅 비어 보였다. 마치 영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판사가 개회를 선언했다. 그 다음부터는 내게 익숙한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혐의 낭독, 사건 자료, 증인 진술, 녹음 파일 청취, 영상, 수진의 과거 결혼과 남편들의 사망에 대한 서류. 검사가 수진이 나를 어떻게 독살하려 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자 법정은 묘지처럼 조용해졌다. 피고인은 직접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을 신고인에게 건넸고 그 후 컵이 바뀐 것을 모른 채 직접 마셨습니다. 20분 후 심각한 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감정 결과 그녀의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박선영 씨를 살해하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고 돈을 가지고 잠적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말하는 카메라 영상과 음성 녹음입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렸다. 넌 이해 못해, 민준. 우린 거의 다 왔어. 7억 원, 새로운 인생.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사라지는 거야. 그 여자 일은 간단해. 경찰은 이미 그녀를 믿지 않아. 만약 나타나면 내가 쏴버릴 거야. 정당방위였다고 말하면 돼. 소리가 꺼졌다. 정적.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수진이 일어섰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모함당했습니다. 민준이 모든 것을 꾸몄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없애고 싶어 했고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알아보지 못했다. 내 앞에는 한때 함께 파이를 구웠던 며느리가 아니라 전문적인 조종가이자 포식자가 서 있었다. 그 다음 민준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그는 일어나 더듬거리며 뒤죽박죽 말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가담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녀가 엄마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모든 것을 망칠 거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약해요.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증거를 심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말을 멈췄다. 검사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러분 앞에는 한 여성을 함께 살해하려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협에 처하자 둘 다 서로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뉘우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재판은 며칠간 계속되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나는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다. 때때로 나는 어린 시절 민준의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느꼈다. 연민이 아니라 공허함을. 닷새째 되는 날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지는 무기징역, 민주는 수사협조와 자백을 참작하여 징역 20년. 그들이 복도로 끌려갈 때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정말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놓아주었다. 최 선배와 나는 밖으로 나왔다. 이미 어두웠다. 그가 보온병에 담아온 차를 따라주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자, 이겼네, 선영아? 아니요, 내가 말했다. 살아남았어요. 승리는. 아마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런데 그거 알아? 내가 자네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이렇게 버텨낼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과장 없이 그저 긴 비가 그치고 마침내 해가 나온 것처럼 한 달이 지났다. 재판, 소음, 언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번씩 전화하던 사람들도 이제 사라졌다. 이웃도, 동료도, 아무도. 오직 최 선배뿐이었다. 그는 와서 음식을 가져다 주고 말없이 부엌 선반을 고쳐주고 그러고는 내가 창밖을 보는 동안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내 집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카메라 없이, 낯선 발소리 없이, 폭탄이라도 찾는 것처럼 집을 뒤지던 경찰 없이 나는 다시 맨발로 걷고 주전자를 올리고 라디오를 켤 수 있었다. 자유인 것 같았지만 그 자유는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곤 했다. 낡은 사진들을 버려야 할까? 그의 컵은? 그리고 그가 아직 10대 때 남겼던 엄마, 우유 사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쪽지는? 한때 내가 보물 상자에 유물처럼 보관했던 그 쪽지. 나는 그것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아직 결심할 수 없어서였. 수지는 교도소에 있다. 언론에는 그녀가 침묵하며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새어나온다. 단 한 통의 편지도, 불평도, 눈물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끝까지 그녀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아마도 그럴 것이다. 민준도 침묵한다. 재판에서 변호사는 그가 뉘우쳤다고 말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뉘우침도 기억도 그의 미안해도 그는 선택을 했다. 그는 나 대신 그녀를, 돈을, 어머니의 통제 없는 편한 삶을 선택했다. 그는 항상 말했다. 엄마는 모든 걸 손에 쥐고 있어.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엄마가 항상 제일 잘 알지. 내가 잘 알았던 이유는 3살 때부터 혼자 그를 키웠고 그가 약해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대로 남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시장에 갔다. 가게 주인이 나를 알아보고는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힘내세요, 박선영 씨. 전 쓰러진 적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감자, 사과, 달걀을 사고 집 앞 벤치에 앉았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혼자 길에 앉아 있었다. 주위를 살피지 않고 낯선 시선 없이 두려움 없이 그저 바람, 햇살,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을 느꼈다. 공허함이 아닌 고요함. 며칠 후 최 선배가 전화했다. 나랑 시골집에 가자. 왜요? 그냥 바람이나 쐬고 토마토 줄기나 묶어주게. 지붕이 새거든. 자네는 정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잃을 것이 없었다. 차를 타고 갔다. 집은 낡고 베란다는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아늑했다. 모든 것이 소나무 향이 나는 나무로 되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등유램프와 낡은 식탁보가 있었다. 나는 앉아서 갑자기 울었다. 처음으로. 조용히 히스테리 없이 그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나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 아들로 키워서 미안해. 믿었던 게 미안해. 최 선배는 말없이 내게 차를 따라주고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말보다도 더 나은 위로였다. 다음 날 그는 내게 온실을 보여주었다. 봐, 토마토가 잘 자랄 거야. 비가 좀 적게 와서.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뿌리개를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햇볕 아래 텃밭에 서 있었다. 그러다 그가 말했다.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자네한테 이제 자유가 생겼다는 거. 그가 나를 보았다. 이건 상실이 아니라 시작이야. 자네는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수사관이었지. 이제는 그냥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 역할 없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내게 아직 삶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었다. 반년이 지났다. 여름은 따뜻했지만 덥지는 않았다. 나는 거의 모든 시간을 시골집에서 보냈다. 집은 조용했고 부엌의 라디오 소리와 외풍의 삐걱거리는 문소리뿐이었다. 정원에는 토마토, 딜, 바질이 자랐다. 아침에는 현관에서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창문에 불을 켰다. 예전에는 항상 부족했던 그 빛, 가끔 전 동료들이 찾아왔다. 누군가는 위로차, 누군가는 그저 얼굴을 보러. 대화는 점점 일 얘기가 아니라 날씨, 드라마, 텃밭 가꾸는 조언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문득 했다. 음모도, 위협도, 등 뒤에서 누군가 숨쉬는 듯한 끊임없는 느낌도 없이 그들은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오랫동안 처음으로. 민주는 가끔 편지를 썼다. 3번. 첫 번째는 혼란스럽고 변명하는 듯했다. 두 번째는 길었고 물건을 전해달라, 변호사에게 물어봐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다. 세 번째는 짧았다.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줘. 나는 눈물도 분노도 없이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이 부탁할 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화나지 않았다.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텅 비었다. 수지는 특별관리 교도소에 있다. 소문에 따르면 조용히 지내고 접촉을 피한다고 한다. 그걸로 충분하다.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알 필요 없다. 어느 날 낡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쪽지를 발견했다. 누렇게 변색된 쪽지. 당신은 강해. 하지만 강한 사람도 가끔은 옆에서 누군가 말없이 앉아줄 필요가 있어. 그는 오래전에 떠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가끔 그는 지금쯤 차를 따라주며 앉아서 자, 해냈군? 이라고 말했을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최 선배와 나는 우리 만남에 어떤 이름도 붙이지 않았다. 그저 도와주러 들르거나 모종을 가져다 주거나 잼 담을 병을 가지러 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그가 말했다. 있잖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을 때 인생이 꼭 끝나야 하는 건 아니야. 내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거 선배 얘기예요. 그가 웃었다. 우리 얘기, 불 속에서 걸어나와 여전히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 그리고 덧붙였다. 언젠가 다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고 싶어지면 그냥 말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외면하지도 않았다. 가끔 모든 것이 반복되는 꿈을 꾼다. 커피, 컵,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낯선 시선. 나는 잠에서 깨어나 집의 고요함을 듣는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저 이해와 함께.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와서 졸업반 학생들에게 법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강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갔다.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때로는 배신자는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려 할 때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에 깊게 들었고 한 여학생이 물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겨내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나아질 거라는 약속 없이, 그리고 네, 어느 순간 나아졌어요. 잊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되는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다. 그리고 그 다음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간 그냥 한 여자다. 아침에 나는 체리파이를 굽는다. 부엌에는 어릴 적 같은 냄새가 난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긴다. 보온병에는 간 내린 차가 담겨 있다. 곧 최 선배가 올 것이다. 양파를 심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는 과거의 흔적이 없다. 과거는 있었다. 과거는 가르침을 주었지만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다. 나는 파이를 식탁에 놓고 자리에 앉아 창문을 열고 소리내어 말한다. 자, 인생아, 이제 너랑 나다. 대신 서프라이즈는 그만하자. 알았지? 그리고 미소 짓는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가장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예전에는 결코 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